2025년 5월 12일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TK그룹 소유의 JK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함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꽃들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다. 오늘은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과 SJ건설의 고명딸 오수진의 세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축하의 미소가 가득했다. 단상 옆에 서 있는 신랑 강태준은 최고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가볍게 목례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가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오수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 TK그룹의 회장 박화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연 회장 전체를 훑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5년 전 그 쓸모없는 며느리를 내쫓은 이후 그녀는 아들을 위해 이 완벽한 그림을 그려왔다. SJ건설과의 결합은 TK그룹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알렸다. 모두의 시선이 활짝 열리는 거대한 문으로 쏠렸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었다. 문 앞에는 어두운 네이비색의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한 연 회장과 어울리지 않게 지극히 사무적이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의 양손은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는 큰 눈으로 어리둥절하게 연 회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순간 연 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아이들은 또 누구인가?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움직였다. 서연아, 한서연. 5년 전 그가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아내.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남자아이의 눈, 그리고 서연의 미소를 그대로 빼닮은 여자아이의 인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박화영 회장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저 천박한 것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단상을 향해 강태준과 박화영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침묵에 잠긴 연 회장 안을 무겁게 울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금은 겁먹었지만 씩씩하게 엄마의 걸음을 따랐다. 그 걸음 하나하나에 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차가운 병원 진료실, 유감스럽지만 자궁 내벽이 너무 얇고 불안정해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한 지 1년 그토록 아이를 기다렸건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화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 앞에 박화영은 이혼 서류를 던졌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여자는 필요 없다. 태준이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주렴.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태준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저희 서로 사랑해요. 사랑 가소로운 소리.
사랑만으로 재벌가의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이건 네가 아니라 네 몸이 자초한 일이야.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의 애원하는 눈빛을 피할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했다. 결국 그녀는 맨몸으로 쫓겨났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오직 불임이라는 주홍글씨만 새겨진 채였다. 그녀가 살던 세상,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절망의 나날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쫓겨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계속되는 입덧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작은 동네 병원에서 그녀는 임신 7주차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도 쌍둥이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두 생명.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약하게 살지 않겠다고.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기 위해 강해지겠다고.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불을 밝히며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법전이 빼곡히 채워졌다. 뱃속의 아이들은 그녀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은 후 그녀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다. 갓난아기들을 친정어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공부에 매달렸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인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연수원 시절에도 그녀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 그녀가 검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법의 이름으로 자신을 짓밟고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다시 현재 JK호텔 그랜드 볼룸. 서연은 버진 로드의 끝 단상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새신랑 강태준에게 향했다. 태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마주보지 못했다. 오랜만이네, 강태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네, 결혼식에 와서 미안하지만 축하하러 온 건 아니라서. 그녀의 시선이 옆에 있는 박화영 회장에게로 옮겨갔다. 박화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경호원들 뭐하고 있어.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지 못해.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서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이제 곧 볼성 사나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호원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파란색 표지의 검찰 신분증이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한서연입니다. 계엄사라는 단어가 연 회장을 강타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박화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5년 전 쫓아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벌레처럼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검사가 되어 돌아왔다니. 서연은 신분증을 보여준 후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박화영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DK그룹 회장 박화영 씨, 그리고 대표이사 강태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금부터 TK그룹 본사 및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합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세기의 결혼식은 순식간에 세기의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박화영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건 음모야. 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야. 복수심이여. 서연이 차갑게 비웃었다. 물론 제게는 갚아줘야 할 빚이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한서연이라는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자격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회장님의 범죄 혐의는 제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뒤를 돌아 문 쪽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연 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연과 그녀의 옆에 서서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날이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훈아, 지아야. 조금 시끄럽지? 이제 곧 아저씨들이랑 같이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야. 엄마 금방 일 끝내고 갈게.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야 해. 네, 엄마. 쌍둥이는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춘 후 대기하고 있던 여성 수사관에게 아이들을 인계했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여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두 아이를 위해 살아남았던 여자. 그녀는 이제 법의 칼을 손에 쥔 정의의 여신이 되어 자신을 버렸던 세상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5년간 그녀가 갈고 닦은 것은 비단 법 지식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 같은 의지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심장이었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잔해 속에서 한서연은 홀로 우뚝 섰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정의를 향한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었다. 재벌 시댁의 경악은 이제 곧 공포로 변하게 될 터였다. JK 호텔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하였다. 방금 전까지 세기의 결혼식을 축복하던 화려한 공간은 이제 차가운 긴장감과 억눌린 혼란으로 가득 찼다. 검찰 수사관들은 노련하게 움직이며 주요 출입구를 통제하고 하객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퇴장을 요청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연 회장 밖에서 필사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단상 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깊은 충격과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화영 회장에게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박 회장, 이 무슨 해괴망측한 경우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망신을 주는 거요. 하지만 박화영은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낸 한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난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퍼런 분노가 자리 잡았다. 한서연, 그녀가 으깨듯 뱉어낸 이름에는 5년 전 벌레를 짓밟듯 내쫓았던 하찮은 존재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TK그룹의 총수로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를 호령해온 여제의 위압감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의 결혼식을 망쳐 복수를 하려거든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이런 무식하고 천박한 방법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녀는 서연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지금 당장 이 쇼를 멈춰라. 그리고 네가 낳은 그것들도 데리고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다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마. 네가 검사
웃기지 마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네 그 가짜는 검사 옷을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이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과거에 한서연이었다면 이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5년 전에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박화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박화영 회장님, 서연은 의식적으로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했다. 지금 하신 말씀,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의 회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입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개인적인 원망이나 분노는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이 박화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감히 자신을 피의자로 칭하다니, 그리고 제 아이들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렸다. 회장님의 친손자들이자 강태준 씨의 아들과 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 필요하다면 조만간 보내드리죠. 그 순간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강태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내 아들, 내 딸.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길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5년 전 서연을 내보낼 때도 그는 어머니의 결정이 결국 자신과 회사를 위한 최선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서연과 그의 핏줄인 아이들의 존재는 그가 외면해온 진실과 죄책감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공포와 서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자식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엉켜 그의 목을 틀어막았다. 그는 그저 비겁하게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박화영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많이 컸구나. 도끼가 아주 제대로 올랐어. 좋아, 법대로 하겠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내 뒤에 있어. 너 같은 풋내기 검사가 TK그룹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그때 TK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백승현 변호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전관예우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검사님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서연이 강태준의 전처라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였다. 그는 이것이 사적 감정이 개입된 무리한 수사라고 확신했다. 한 검사님, 이번 수사는 명백히 검찰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바탕으로 한 표적 수사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 변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백승현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님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TK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제시한 영장은 그 결과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정식 발부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의 제 양심은 그 어떤 사적 감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5년간 회장님께서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제 사생활을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마십시오. 서연의 단호한 선언에 백 변호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이것이 단순한 치기, 어린 복수극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서연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은 연회장 내에 설치된 CCTV 서버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한편 또 다른 팀은 이미 TK그룹 본사 타워와 박화영 회장의 자택으로 동시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연의 작전은 결혼식장 하나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TK그룹 전체의 심장부를 동시에 겨눈 대규모 기획 수사였다. 박화영은 자신의 변호사마저 서연의 기세에 눌리는 것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여긴 내 호텔이야. 내 허락 없이는 바늘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다. 법의 집행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은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아니 한 검사님,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맞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지훈, 한지아입니다. 제 성을 따랐습니다. 한지훈, 한지아. 태준은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심장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5년 동안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엄마의 성을 따르며 자라왔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원망 섞인 질문에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다. 말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강태준 씨 어머니의 명령 한마디에 저를 버렸던 당신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마저 그분 손에 빼앗기고 또다시 쫓겨났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겁했고 나약했으며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아이들조차 지킬 힘이 없었다. 결국 박화영과 강태준 그리고 오수진의 가족들은 수사관들의 감시 아래 굴욕적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도망치듯 채 올라탔다. 차에 오르기 직전 태준은 마지막으로 연회장 입구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서연이 꼿꼿하게 서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왕국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마 후 모든 하객과 관계자들이 떠나고 화려했던 연회장에는 서연과 몇몇 수사관들만이 남았다. 엉망이 된 테이블 쓰러진 꽃장식 바닥에 나뒹구는 유리잔들. 완벽한 축제의 공간은 이제 범죄의 증거들을 품은 차가운 현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선배이자 이번 수사를 함께 지휘하는 김민혁 검사였다. 한 검사 나다. 본사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예상대로 비밀 금고에서 이중장부를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군. 내부장님,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괜찮나? 김민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텅 빈 연회장을 한번 둘러보았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5년의 세월을 건너 그녀는 마침내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성에 균열을 내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 검사의 외롭고도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에 소동이 있은 다음 날, 대한민국은 TK그룹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세기의 결혼식 압수수색 현장으로 변한 사연. 돌아온 전처의 칼날 검사가 되어 재벌가 정조준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도배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한서연 검사의 이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십 개의 박스와 서버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서연을 팀장으로 하는 TK그룹 특별수사팀이 공식적으로 꾸려졌고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 수사관들이 합류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팀의 지휘를 맡은 김민혁 부장검사는 회의실에서 수사팀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어제 확보한 박화영 회장의 비밀금고 내 이중장부 암호 해독 작업이 일부 완료됐다. 예상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됐다. 액수가 천문학적이야. 김 부장검사가 스크린에 암호 같은 숫자와 이니셜이 가득한 장부 페이지를 띄웠다. 문제는 이 돈의 흐름이다. 장부에는 최종 수령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전부 이니셜로만 표기되어 있다. L, P, C.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서연은 스크린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일단 자금의 출처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서 TK그룹의 어떤 사업 부문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압수된 임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로비, 자금과 관련된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사적인 감정에 휩쓸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감탄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을 해체하려는 야전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한편 TK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화영은 굳은 얼굴로 백승현 변호사와 홍보 담당 임원, 그리고 국내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세요. 박화영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언론을 움직여. 한서연 저 여자가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여론을 만들어. 위기관리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버림받은 전처의 위험한 복수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불임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흘려서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비정한 모성애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겁니다. 대중은 법보다 드라마에 더 열광하니까요. 좋아. 그리고 소환 요구는 어떻게든 시간 끌어. 내가 아프다든지 해외 일정이 있다든지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백 변호사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론입니다, 회장님. 일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부터 제기해서 증거 능력을 다툴 겁니다. 수사팀을 최대한 지치고 짜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TK그룹의 방역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인터넷 뉴스에는 한서연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선정적인 기사들,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그녀의 인성을 공격하는 악의적인 루머들, 그리고 그녀의 수사가 정치적인 배후를 둔 표적 수사라는 음모론까지.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가득 찼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화영이 움직인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총장은 김민혁 부장검사를 조용히 불렀다. 김 부장, 이번 수사 너무 시끄러워.
한 검사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아. 피의자와의 특수 관계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팀에서 배제하는 게 어떻겠나. 김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총장님, 한서연 검사만큼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사건 내사를 주도해온 것도 한 검사입니다. 만약 한 검사를 이 팀에서 배제하신다면 그건 TK그룹의 외압에 검찰이 굴복했다는 신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민혁의 강한 반대에 검찰총장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김민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서연을 불렀다. 한 검사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들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아. 뉴스에 아이들 사진까지 돌아다니던데.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것만큼은 그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친정어머니 댁에 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직접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이 험한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인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아이들에게 더 떳떳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꿈속에서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자신을 경멸하던 박화영의 눈빛, 외면하던 강태준의 모습.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수사 기록을 펼쳤다. 약해질 시간이 없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수사팀은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이중 장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페이퍼 컴퍼니, 엘리션의 자금 흐름이 TK건설의 한 재개발 사업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자금 집행을 총괄했던 인물이 당시 재무담당 상무였던 윤정호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2년 전 돌연 퇴사하고 현재는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정호, 그가 첫 번째 타겟입니다. 회의실에서 서연이 윤정호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그는 박화영 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처리해야 할 검은 돈의 규모가 너무 커지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박 회장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를 먼저 소환해서 압박하면 분명히 입을 열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윤정호 전 상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예상대로 TK그룹 측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직접 윤정호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아무런 예고 없이 수사관 한 명만을 대동한 채였다. 작은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초라했다. 과거 재벌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서연의 등장에 윤정호는 당황하며 경계했다. 서울중앙지검 한서연 검사입니다. 윤정호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할 말 없어. 변호사와 이야기하시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건 소환장도 영장도 아닙니다. 그냥 윤정호 씨의 따님이 최근 지원했다는 미국 음대 합격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따님의 이름으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의 계좌 내역이고요. TK그룹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을 챙겨주셨더군요. 물론 차명으로. 윤정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격해오는 서연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돈, 불법 비자금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이 돈으로 따님의 학비를 대는 순간 윤종호 씨는 범죄자가 되고 따님은 범죄자의 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딸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박화영 회장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검찰은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할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길이 현명한 선택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선 그녀의 심장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았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돌멩이부터 빼내야만 했다. 윤정호는 그 첫 번째 돌멩이가 될 것이었다. 수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다녀간 후 윤정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란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박화영 회장의 서슬 퍼런 얼굴과 배신자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이 떠올랐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딸의 미래와 자신을 옥죄어 오는 법의 그물이 펼쳐져 있었다. TK그룹에 충성하며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의 불안감과 범죄자라는 낙인이었다.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때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검사님이시죠? 네, 윤정호 씨, 말씀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처를 약속해 주십시오. 신변 보호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윤정호 씨의 자백과 수사 협조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약속입니다. 윤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은 그를 회유하거나 속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원칙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 순간 윤정호는 박화영의 거짓된 약속보다 한서연의 냉정한 진실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화영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윤정호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조사실에서 그는 한서연과 마주 앉아 지난 10년간 TK그룹의 비밀 금고지기로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화영 회장님의 비자금은 크게 두 갈래로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리베이트, 다른 하나는 바로 에코밸리 신도시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윤정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에코밸리 신도시 사업은 TK건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프로젝트로 낙후된 구도심을 최첨단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명목 아래 대대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차명으로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땅값이 폭등하자 이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돈은 모두 엘리션 같은 유령 회사들을 거쳐 박 회장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진술은 수사팀이 확보한 이중 장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용역 깡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항하던 주민 한 분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요.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횡령 배임 사건이 아니었다. 사건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윤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가진 건 일부 거래 내역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담긴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컴퓨터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한 기록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그 장부만 찾으면 TK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윤정호의 결정적인 증언은 수사의 거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TK그룹이라는 철옹성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강태준은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었다. 결혼식 파투 이후 박화영은 아들의 모든 대외 활동을 금지시키고 저택에 머물게 했다. 그룹의 모든 현안은 박화영이 직접 지시했고 태준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는 텅 빈 방 안을 하염없이 서성였다.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서연이 떠난 후 그는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들과 몇 번의 의미 없는 만남을 가졌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바쁘게 살았다. 서연을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은 편리한 자기 연민에 불과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찾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다.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집사 몰래 오래전부터 자신을 개인적으로 보좌해온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는 박화영의 사람이 아니라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일해온 우직한 인물이었다. 초에 비서 나 좀 도와줘. 한서연, 아니 한 검사랑 내 아이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줘.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최 비서는 태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최 비서는 작은 서류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태준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러나 감당하기 두려웠던 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담담한 문체로 서연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다. 쫓겨난 직후 머물렀던 허름한 옥탑방 사진, 만삭의 몸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화면, 아기들을 업고 도서관을 오가던 목격담, 그리고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낡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실 때 서연은 좁은 옥탑방에서 홀로 입덧과 싸우고 있었다. 그가 해외 출장을 핑계로 모델들과 어울릴 때 서연은 밤새 법전을 파고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가 맺어준 여자와 약혼을 할 때 서연은 놀이터 벤치에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그 행복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철저히 배제된 곳에서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쌍둥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지훈, 한지아. 그 이름 아래 부강태준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태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박화영은 법무팀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박화영은 아들의 엉망인 행색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서재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화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 박화영은 잠시 아들을 쳐다보다가 이내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내보내야만 했지. 내 앞길을 막을 불행의 씨앗이었으니까.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불행의 씨앗,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다니.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자신과 서연을 갈라놓고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맨몸으로 내쫓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악마이십니다. 뺨을 스치는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화영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태준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를 울렸다. 정신 차려라 강태준. 너는 TK그룹의 후계자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어. 그 계집과 아이들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셈이냐. 이제부터 넌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태준은 불타는 뺨을 부여잡은 채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서류 가방에서 꺼낸 아이들의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 자신은 그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를 도울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는 진실의 조각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 아버지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다. 태준은 노트북을 켰다. 그룹 내부망에 접속한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에코밸리 신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 폴더에서 멈췄다. 윤정호 상무가 총괄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분명 서연이 찾고 있는, 그러나 박화영이 철저히 숨겨놓은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이것은 그의 뒤늦은 참회이자 어머니의 제국을 향한 내부로부터의 반역의 시작이었다. 윤정호의 자백은 검찰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팀은 TK건설의 재개발 사업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박화영 회장을 향한 포위망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 거대한 철옹성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팀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한서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화영이라는 인물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가장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감행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박화영은 윤정호의 배신 소식을 듣고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려는 섬뜩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백승현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팀을 모두 물리고 은밀하게 한 남자를 불렀다. 남자의 이름은 미스터 쉐도우. 정재계의 어두운 뒤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해결사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변호사와는 차원이 다른 법 바깥의 그림자였다. 한서연, 그 아이를 무너뜨려줘요. 박화영의 서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단순히 검사 옷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명예, 자존심, 그리고 아이들까지 빼앗아 와야 해. 미스터 섀도우는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작업에는 돈과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그날 이후 한서연을 향한 거대하고 정교한 함정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다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 곽병철이었다. 미스터 섀도우는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한서연 검색에 뇌물을 건네는 연기를 해주십시오. 성공한다면 곽 사장님의 사건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얹어드리죠. 처음에 곽병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거부했지만 회사의 부도와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리자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곽병철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TK그룹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고 싶다며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연은 고심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한정식집의 별실이었다. 서연은 수사관 한 명을 문 밖에서 대기시킨 후 곽병철과 마주 앉았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곽병철은 초조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돈가방을 꺼내 서연 앞으로 밀었다. 계엄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돈 받으시고 제 사건만 잘 처리해 주시면.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집어넣으세요. 이런 행동은 명백한 뇌물공여, 시도이며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김 수사관.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곽병철은 돈 가방을 열어젖히며 그 안에 5만원권 다발을 테이블 위로 쏟아냈다. 바로 그 순간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가 그 장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곽병철은 서연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는 연기를 계속했고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 보수 언론사가 정의의 여검사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돈다발이 쏟아진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곽병철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장면 뒤로 그녀가 무언가를 받아드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각도의 영상이 절묘하게 이어 붙여졌다. 기사는 서연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TK그룹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다른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뒷돈을 받아왔다는 식으로 그녀를 파렴치한 부패검사로 몰아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스터 섀도우의 팀이 서연의 차량 트렁크에 몰래 심어놓은 돈가방이 결정적 증거로 발견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어제까지 그녀를 응원하던 대중은 이제 그녀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그녀를 향한 욕설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서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작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결국 검찰 수뇌부는 그녀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TK그룹 특별수사팀에서도 강제적으로 배제되었다. 한서연 검사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검사 신분증과 무기를 반납하세요. 감찰부 사무실에서 통보를 받는 순간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반납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가 맡았던 TK그룹 수사팀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졌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정의의 상징에서 조직의 수치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박화영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서곡에 불과했다. 며칠 후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받았다.
그것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청구인은 강태준, 그리고 그의 법정 대리인이자 후견인인 박화영이었다. 소장의 내용은 가혹했다. 피청구인 한서연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자이며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음. 따라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인에게 넘기는 것이 마땅함. 서연의 손에서 소장이 힘없이 떨어졌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지훈이와 지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다. 박화영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검찰청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공격하는 검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피고인이자 피청구인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뉴스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직무정지 통지서와 잔인한 소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지훈이와 지아의 얼굴. 그 순간 강철 같았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득 떨어졌다.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박화영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효과적이었다. 한서연은 검사로서의 날개를 잃었고 이제 어머니로서의 존재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뇌물 스캔들과 양육권 소송 뉴스는 강태준의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거실 대형 TV 화면에 떠오른 서연의 초췌한 얼굴과 그 옆에 달린 부패 여검사라는 악의적인 자막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 박화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꼴 좋구나. 감히 나에게 덤빈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야 좀 알겠지.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를 꺼버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하신 짓입니까? 서연이를 저렇게 만든 게 어머니시냐고요. 박화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럼 내가 했지. 내 아들과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뭐가 문제지? 문제가 없다고요. 태준은 기가 막혀 소리쳤다. 사람을 모함해서 범죄자로 만들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친손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무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기라니 말이 심하구나. 박화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강씨 집안의 핏줄을 제자리로 데려오려는 것뿐이다. 범죄자의 손에서 불행하게 자라게 둘 수는 없지 않으냐. 모든 것은 TK그룹의 후계자가 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것. 그 말은 태준이 평생을 들어온 족쇄였다. 그의 사랑, 그의 꿈, 그의 자유.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짓밟히고 희생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허상인지 그는 이제 똑똑히 보았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습니다. 태준은 결심한 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환멸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저지른 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서연이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못했던 속죄를 이제라도 할 겁니다. 박화영은 아들의 반항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넌 내 그늘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녀석이야. 두고 보시면 알겠죠. 태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반항한 순간이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몰래 분석하고 있던 에코밸리 신도시 사업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공식적인 보고서 외에도 과거 삭제되었거나 비공식적으로 처리된 데이터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화영의 지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품위서와 이메일 기록들을 찾아냈다. 윤정호의 증언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서연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녀에게 직접 건네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민혁 검사. 태주는 언론을 통해 그의 이름을 몇 번 들었다.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TK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이 직접 접촉하는 순간 증거의 신빙성은 의심받을 것이고 어머니의 감시망에도 즉시 발각될 터였다. 그는 다시 최 비서를 불렀다. 조혜 비서, 자네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최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이었던 강 회장을 오랫동안 모셨다. 그는 박화영의 탐욕과 냉혹함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안타깝게 지켜봐왔다. 그리고 이제 유약했던 도련님이 마침내 각성한 것을 보고 마지막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최 비서에게 건넸다. 이걸 김민혁 검색에 전달해야 하네. 절대 누가 보냈는지 알려줘서는 안 돼. TK그룹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이 메모를 함께 넣어주게.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한서연 검사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며칠 후 김민혁 부장검사실로 발신인 불명예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작은 USB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김민혁은 반신반의하며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수사팀이 몇 주간 찾아 헤맸지만 확보하지 못했던 TK그룹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에코밸리 사업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분단위로 기록한 내부 보고서, 박화영 회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불법 토지 매입 지시서, 스캔본,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로비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암호화된 파일까지. 윤정호의 증언을 100% 입증하고도 남는 완벽한 증거였다.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젊은 수사관이 놀라 물었다. 김민혁은 메모지를 들어보였다. 내부 고발자다. 우리 편이. 저 초롱성 안에도 있었어. 그는 한서연 검사의 명예를 되찾아달라는 문장을 보며 이 익명의 조력자가 누구일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한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즉시 수사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한서연 역시 무력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잃었지만 법률가로서의 두뇌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올가맨 뇌물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곽병철 사장과 만났던 한정식집의 구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식당 주변의 모든 상가와 건물들의 CCTV 위치를 파악했다. 분명히 함정이었어. 그들이 설치한 카메라 외에 다른 각도에서 나를 찍은 영상이 존재할 거야.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냈다. 식당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곽병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의 회사가 왜 부도 위기에 처했는지,
그의 주변 인물은 누구인지, 최근 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지. 비록 직접 수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민혁 부장검사가 예고 없이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공식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유할 수 없었기에 그저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를 댔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검사, 너무 자책하지 마. 가끔은 진실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더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읽을 수 있었다. 수사팀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김민혁이 돌아간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강태준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뒤늦게 깨어난 한 남자의 참회는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태준이 보낸 익명의 USB는 꺼져가던 수사의 불길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김민혁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밤샘 작업을 통해 USB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고 그 내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의 흐름을 넘어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권력과 유착하고 법을 유린하며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특히 수사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M프로젝트라는 암호명이었다. 모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은 최종적으로 이 M프로젝트로 귀결되고 있었다. 윤정호가 말했던 진짜 장부가 바로 이 M프로젝트 원본 대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김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야. 박화영의 모든 약점과 비밀이 담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다. 이걸 손에 넣어야 이번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장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내부 고발자, 즉 강태준조차 그 위치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교착 상태를 뚫어준 것은 뜻밖에도 한서연 자신이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신청했던 증거 보존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사건이 있었던 한정식 집 주변의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국선 변호인의 작은 사무실에서 며칠 밤낮으로 수십 시간에 달하는 영상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식당 건너편 편의점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곽병철 사장이 서연과 만나기 약 1시간 전 검은색 세단을 타고 온 한 남자와 주차장 구석에서 접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곽병철에게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것을 건넸고 그것은 곽병철이 서연에게 뇌물이라며 건넸던 돈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다. 명백한 함정의 증거였다. 이 남자만 찾으면 돼.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김민혁에게 알렸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수사팀이 아니었기에 증거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조언은 가능했다. 김민혁은 그녀가 보내온 남자의 흐릿한 캡처 사진을 보고 즉시 팀의 프로파일러에게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미스터 섀도우, 본명은 강형민,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으로 지금은 뒤에서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활동 중입니다. 박화영 회장이 최근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김민혁은 즉시 강영민에 대한 24시간 미행을 지시했다. 그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박화영의 가장 깊숙한 비밀, 즉 M 프로젝트, 장부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강태준 역시 저택 안에서 필사적으로 장부의 행방을 추리하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아는 장소. 어머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비밀, 금고가 아닐 터였다. 그녀는 의심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의외의 장소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장소가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 그의 아버지는 고서, 수집이 취미였다. 저택 별채에 위치한 그 서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화영이 슬픈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폐쇄해버렸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곳을 죽은 공간 슬픔이 깃든 장소로만 여겼다. 하지만 태주는 깨달았다. 가장 완벽한 위장. 모두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 슬픔이라는 감정을 방패 삼아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밀 금고. 바로 그때 그의 방문이 열리며 박화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미스터 섀도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태준아, 내일 아침 일찍 스위스로 출장을 좀 다녀와야겠다. 스위스요? 갑자기요? 급한 계약건이 생겼다. 네가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해. 자세한 건 최 비서에게 일러두었으니 준비하도록 해. 태준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는 속셈. 아마도 장부를 옮기거나 파기하려는 것이리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태주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경고음처럼 울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태주는 자신의 방을 몰래 빠져나와 별채의 서재로 향했다.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는 최첨단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몰래 보관해두었던 비상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철컥.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먼지 쌓인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아버지의 채취가 배어 있었다. 그는 손전등에 의지해 서재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천 권의 고서들. 이 안에서 어떻게 장부를 찾는단 말인가. 그는 아버지의 서재 책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셰익스피어의 초판본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무심코 그 책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책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열자 책의 속은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딱딱한 금속 케이스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 표지로 된 묵직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유려하면서도 냉정한 필체. 날짜와 함께 빼곡하게 기록된 이름들과 숫자들. M 프로젝트. 진짜 장부였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스터 섀도우 강영민이었다. 박화영은 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장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태준은 공포에 휩싸였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낡은 창문이 있었다. 그는 장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미친 듯이 저택의 담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강영민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태주는 필사적으로 담을 넘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비서의 채 올라탔다. 비발리 검찰청으로 차는 총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몇 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차가 멈췄다. 태주는 최 비서에게 장부를 건넸다. 이걸 김민혁 검색에 전해주게.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최 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빠져나온 저택을 돌아보았다. 이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김민혁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나다. 지금 청사 정문으로 나와라. 선물을 주지. 강태준이었다. 김민혁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청사 앞 어둠 속에서 최 비서가 나타나 그에게 검은 가죽 노트를 건네고 홀연히 사라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박화영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범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관계, 로비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살인교사 의혹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자필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TK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김민혁은 수사팀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의 심장에 마지막 칼을 꽂는 일뿐이었다. M프로젝트. 원본 대장의 확보는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가장 먼저 한서연의 뇌물수수 혐의가 벗겨졌다. 김민혁 부장검사는 장부에 적힌 박화영과 언론사 사주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강영민 미스터 섀도우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서연이 확보했던 편의점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박화영이 꾸민 치밀한 자작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대검은 즉시 한서연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직무 복귀를 명령했다. 지허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검사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묵직하게 전해져 왔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을 떠올렸다. 빼앗겼던 모든 것, 그녀의 명예,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직업. 그것을 다시 되찾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비장함으로 가득 찼다.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를 시간이었다. TK그룹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접근 금지 테이프가 뜯겨나갔다. 팀장으로 복귀한 서연을 팀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금부터 박화영 회장에 대한 최종 소환 조사를 준비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저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칠 겁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단 하나의 방역의 빌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와 팀원들은 마지막 전략 회의에 들어갔다. 어떻게 박화영의 오만한 방어막을 뚫고 그녀의 자백을 받아낼 것인가. 그들은 장부의 내용을 토대로 그녀의 심리를 단계별로 무너뜨릴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다. 마침내 박화영 회장에 대한 공식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번에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이미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백승현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박화영에게 출두를 권유했다. 박화영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불과 몇 달 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애써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친 기색과 분노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좁은 공간. 한쪽에는 박화영과 백승현 변호사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서연과 김민혁 부장검사가 앉았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두 여자 사이에서 격렬하게 튀었다. 박화영 회장님, TK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조사에 시작을 알렸다.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내 며느리였던 아이에게 이런 꼴로 조사를 받게 되다니. 세상 참 재밌군.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적인 복수극이야. 네가 하는 모든 질문에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했다.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곽병철 사장과 미스터 섀도우가 접선하는 CCTV 영상이었다. 이 영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곽병철 사장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강형민 씨가 자신을 협박해 저에게 뇌물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요. 박화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백승현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박화영의 눈치를 살폈다. 저런 하수인들의 말 따위를 내가 어떻게 믿지? 좋습니다. 서연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윤정우 전 상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생생한 육성 증언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에코밸리 사업의 비리 차명 토지 거래,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주민의 이야기까지. 배신자의 헛소리일 뿐이야. 박화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는 강태준이 넘긴 USB 속 내부 문서들이 나타났다. 박화영의 자필 서명이 담긴 지시서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들. 그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가 하나씩 차단되고 있었다. 박화영의 오만한 가면 뒤로 당혹과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부 조작된 거야. 네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 모든 걸 꾸며낸 거라고.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을 서연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로 검은 가죽 노트를 조용히 밀었다. M 프로젝트 원본 대장이었다. 이것도 제가 조작한 겁니까, 회장님? 장부를 본 박화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일렁겼다.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안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그것이 어떻게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서연은 장부를 펼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3일 법무부 장관 피해계 현금 5억 전달. 에코밸리 사업 인허가 청탁. 2019년 8월 14일 대법관 LA의 자녀 유학자금 30만 달러 지원. 상속세 관련 재판 청탁.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박화영의 숨은 거칠어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일 에코밸리 주민대표 K 처리 완료. 담당 형사에게 1억 전달. 사건은 실족사로 종결. 그만해. 박화영은 이성을 잃고 장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김민혁 부장검사가 그녀의 손을 막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궁지에 몰린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 필체, 회장님의 필체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네가 훔쳐가서 전부 위조한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수를 결심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다. 박화영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태준은 그런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마주 보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끝났습니다. 다해. 태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 장부, 제가 검찰에 넘겼습니다. 태준의 고백은 박화영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배신감.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제국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박화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고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피의자 박화영 씨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여성 수사관이 다가와 박화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정적에 잠긴 조사실 안을 무겁게 울렸다. 길고 잔인했던 싸움에 마침내 완전한 끝이었다. 박화영 회장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TV와 인터넷은 온종일 TK그룹의 소식으로 뒤덮였다. 수갑을 찬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는 박화영의 모습은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였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철옹성은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TK그룹 계열사의 모든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매수자는 아무도 없었다. 거래소는 연쇄적인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TK그룹 주식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거대 기업이 그 심장을 스스로 멈춰버린 순간이었다. M프로젝트.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관계 인사들은 줄줄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제국의 붕괴는 제국 하나만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어두운 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이었다. 검찰의 후속 수사는 신속하고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미스터 섀도우 강형민과 비리 연루 임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윤정호와 곽병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체포된 후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한서연과의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김민혁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 씨, 김민혁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TK그룹의 대표이사로서 박화영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 활동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즉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무서웠고 제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과 무관심이 이 모든 비극을 키웠습니다. 저 역시 공범이 맞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했다. 그의 모습에서 김민혁은 더 이상 유약한 재벌 2세가 아닌 자신의 죄를 참회하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조사를 마친 태주는 무너져 내린 TK그룹의 임시수장으로서 대중 앞에 서야만 했다. 며칠 후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TK그룹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 그리고 저희 그룹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모든 것은 저의 어머니이자 전임 회장이셨던 박화영 회장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자 회사의 대표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TK그룹이 검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에코밸리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부로 TK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분노로 들끓던 여론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몰락한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가 보여주는 뒤늦지만 진실된 책임감을 보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강태주는 그녀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그늘 뒤에 숨어있던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애쓰는 어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지만 어딘가 후련한 감정이 들어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서연은 마침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가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와 지아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이 엄마.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작은 온기를 느꼈다. 지난 몇 주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아이들의 천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 엄마 TV에 나왔던 아저씨, 우리 아빠야. 저녁을 먹던 중 딸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응, 맞아. 너희들 아빠야. 아빠는 왜 나쁜 사람이 된 거야? 할머니랑 같이. 아들 지훈이가 물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용기가 조금 부족했던 거야.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용기. 하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란다. 그녀는 아이들을 원망과 미움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알려주되 용서와 이해를 함께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것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둔 엄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었다. 몇 달 후 박화영에 대한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그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박화영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자는 이제 차가운 법의 심판 아래 늙고 패배한 죄수일 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묵인과 방조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법의 이름 아래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멎고
세상에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1년 후 가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높았다. 검찰청사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은 저마다 붉고 노란 빛으로 곱게 물들어 있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TK그룹 게이트의 광풍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한서연 검사의 삶에도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다. TK그룹 사건을 해결한 유능한 검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교만해지거나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 법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늘과 복수심의 냉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 안에는 따뜻한 여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칼퇴를 하는 검사로 유명해졌다. 저녁 6시가 되면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정의만큼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도 소중했다. 강태준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TK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완전히 넘겼고 자신에게 남겨진 개인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에코밸리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 후계자가 아니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살며 매일같이 재단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죄하며 시간을 보냈다. 언론은 그런 그의 모습을 몰락한 황태자의 속죄라고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 몰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0여 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제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태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화려했던 과거의 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요. 강태준 씨도 좋아 보이네요. 고마워요. 태준은 멋쩍게 웃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5년 전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 비겁함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들.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라는 거 알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염치 없는 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지훈이와 지아, 아이들에게 아빠가 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그저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빠라도 되고 싶어. 허락해주겠어. 그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물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이나 욕심이 없었다. 오직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그걸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녀는 선을 그었다. 우리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지훈이와 지아의 엄마와 아빠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그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용서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칠 후 주말, 공원에서 서연은 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태준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아이들을 불렀다. 지훈아, 지아야, 저기 아빠 오셨네. 가서 인사드릴까?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아이는 망설임 없이 태준을 향해 달려갔다. 아바, 태준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쭈그려 앉아 두 팔을 벌렸다. 지훈이와 지아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아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눈물겨운 감촉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끝났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애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과거의 인연이었던 한 남자까지 구원해 낸 것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은 검찰청사를 나섰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TK 그룹을 무너뜨린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검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씩씩한 엄마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지훈이와 지아가 엄마하고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꼭 잡았다. 오늘 뭐하고 놀았어? 아빠랑 비행기 놀이했어. 내가 이겼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아니야, 내가 이겼거든. 지아가 질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노을빛으로 물든 거리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함께 웃었다. 그녀는 과거를 뒤에 남겨두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이 들려 있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눈물은 없었다. 오직 따스한 햇살과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평화로운 내일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였다.